제11권 오래전에 인생에 붙였던 진리는 1760년 말이 되어도 아직 출판되지 못했는데도 소문은 요란히 떠돌기 시작했다. 이미 룩상부르 부인은 궁정에서, 우두또 부인은 파리에서 그 소문을 냈다. 한편 우두또 부인은 생랑베르를 위해 폴란드 왕에게 이 원고를 그대로 낭독해 올리겠다는 허락까지도 받아갔다. 왕은 이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디클로에게도 그것을 읽어보게 했는데 그는 그것을 아카데미에 이야기했다. 온 파리는 이 소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였다. 생자크 그리의 각 서점과 빨레 로아얄의 서점은 그 소식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마침내 그것이 출판되었는데 그 성공은 이례적이었으며 그것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 중의 하나인 왕자 비는 마음을 매혹시킬 만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룩상부르 원수에게 말했다. 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평이 구구했지만 일반 독자들에 있어서는 일치했다. 특히 부인들은 그 작품에도 작자에도 돛이 되어 있었으므로 나만 생각이 있었다면 상류사회의 부인들이라도 거의 전부 내 소나기에 넣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선 나는 여기에 기록할 생각은 없지만 증거는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실제로 시험해 보지 않더라도 내 말을 증명하기에 족한 것들이었다. 이 작품 속에서 프랑스 사람은 여자건 남자건 간에 그리 좋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프랑스에서 더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스위스에서 환영을 별로 못 받았고 파리에서 가장 평이 좋았다. 그렇다면 우정이니 사랑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파리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일까? 물론 그럴 리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을 결합시키고 또는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순수하고 정답고 성실한 감정을 다른 사람 속에서 찾아내어 이것을 소중히 하는 저 섬세한 감각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풍속의 퇴폐가 심한 것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유럽에는 이미 미풍양속도 도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파리에서나 그것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많은 편견과 거짓된 정념 가운데서 참다운 자연의 감정을 분간해 내려면 인간의 마음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작품에 가득 차 있는 심리의 기미, 만약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심리의 기미를 느끼기 위하여서는 상류 사회의 교육이 아니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섬세한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의 제4부를 거리낌 없이 클레버 공비에 비유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말하려 한다.
만일 이 두 작품이 지방에서만 읽혔다면 그것들의 참다운 가치는 결코 발견될 수 없었으리라고. 그러므로 이 작품이 특히 궁정에서 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이 작품에는 희미하면서도 예리한 표현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속속들이 이해하는데 익숙한 궁정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구별하여야 할 것이 있다. 교활한 두뇌의 작용만을 가지고 악을 통찰할 수는 있어도 선을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종류의 제사들이 이 작품을 읽는 것은 부적당하다. 예를 들어 만일에 진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출판되었다면 정녕 끝까지 읽을 사람이 없어 생겨나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이 작품에 대해 보내온 대부분의 편지를 한데 묶어 나다야크 부인에게 맡겨두었다. 만약 이 서간집이 세상에 나온다면 아주 기묘한 사실들이 알려질 것이다. 이 편지에는 민중에게 관계 있는 이론도 있다. 독자들이 별로 주의하지 않지만 결국 이 책을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점은 주제의 단순성과 흥미의 일관성인데 그것을 새 인물에게 집중시켜 사파나 공상적인 모험이 적으면서도 등장인물이나 그 행동에는 아무 악의 없이 여섯권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나갔다. 디드로는 리차드슨의 소설이 놀랄 만큼 변화가 풍부하고 등장인물이 많은 데 대하여 찬사를 보냈다. 사실 리차드슨이 인물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는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등장인물이 많은 점에서는 그는 극히 평범한 소설가들과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상의 빈약함을 보충시키기 위해 인물이나 사건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마등처럼 전개되는 새로운 인물들과 묘한 사건들을 등장시켜 주의를 이끌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놀랄 만한 사건도 없이 똑같은 대상에다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것은 분명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만일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 똑같다고 해도 주제의 단순성이 작품의 미를 더하는 것이라면 리차드슨의 여러 작품이 다른 면에서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점에서는 나의 작품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죽어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잘 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다시 소생할 것이다. 내가 염려한 것은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진행이 지루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끝까지 읽어 나갈 흥미를 줄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한데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이 작품에 의해 내가 받은 모든 찬사보다도 더 나를 만족시켰다. 이 작품은 사육제가 시작될 무렵에 출판되었다. 어떤 책장수가 오페라 극장의 무도회 날
딸몽 대공 부인에게 책을 가지고 갔다. 만찬 뒤 부인은 무도회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새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12시가 되어 그녀는 마차에 말을 매도록 명령하고는 또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차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인들은 그녀가 시간을 잊고 있다고 생각하고 벌써 새벽 2시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그녀에게 알렸다. 아직 서두를 건 없다고 하면서 그녀는 여전히 책을 읽었다. 얼마 후에 자기 시계가 멈춰버린 것을 알고 부인은 배를 올려 몇 시냐고 물었다. 4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무도회에 가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말을 풀어 놓으라고 하였다. 그녀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책을 읽으면서 밤을 새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늘 딸몽 부인을 만나 보았으면 했는데 그것은 그녀 자신으로부터 그 말이 분명히 참인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에로이저를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갖고 읽자면 저 육감 같은 것,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믿어왔기 때문이다. 이 감각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 없이는 누구도 나의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